영진 스님을 모셨는데 한번 우선 박수로 환영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안녕하십니까. 많이 낯이 익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 고상하셨던 분들이 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해야지 될 자격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금방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성적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귀향을 간 게 아니고 아예 성적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저희들 종원종법상으로는 승복을 못 입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머리 깎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계종 저희들 규칙이 그런 거고 저는 저대로 내가 조계종을 제적시켰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은 무조건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세상. 그러나 다만 타인에게 피해가지거나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제한만 둔다면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그런 삶.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부처한테도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수한테도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자유. 무엇으로부터도 압제받거나 구속받거나 뭐 지시받거나 하지 않는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지 될 인권. 그것이 천부적. 정말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인간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기독교에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 불교에는 특히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처의 제자를 만나면 부처의 제자를 죽여라. 이건 그냥 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 보기를 원수같이 해라. 부처는 어떤 게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운문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중국의 육조 해능 이후에 오종각풍이 벌어지면서 각 종파가 생깁니다. 임재종, 운문종, 뭐 진원종 이러면서 종파가 생기는데 거기에 운문종을 창종했던 운문 같은 분은 초파일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하려고 법상에 올라가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뭐 운문종을 창종을 했으니까 엄청난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초파일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저는 부처님 오신 날보다는 그냥 초파일이라고 잘 부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오거나 가거나 머무르거나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가 문제 언제 왔다가 가고 그럽니까? 근데 운문이 초파일날 법문을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강론을 하면서 아도당시언을 일방타살하여 구자교진이라. 내가 부처가 태어날 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아도당시언을 일방타살하여 한 방에 때려 죽여서 구자교진이라 개새끼가 씹어먹게 던져줬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천하가 조용했을 텐데, 천하가 편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온갖 비난을 다 받습니다. 중국 천지에서. 한종을 창종한 저런 종사라는 놈이 부처님을 저렇게 욕보이다니. 그러다 나중에 종명이라는 스님이 그렇게 욕을 하다가 크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하여튼 운문 같은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고 내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본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운문 이전에도 석가를 그렇게 찬탄한 사람은 없었고 운문 이후에도 석가를 그렇게 찬탄할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중에 뭐 기도를 잘하시고 해서
대형교 목사가 됐든지 힘이 있는 목사가 계시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날 신도들 모아놓고 강론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날 때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한 방에 때려 죽여서 개가 씹어먹게 던져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못 나만할걸요. 맞아, 죽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저희들은 갇혀서는 안 된다는, 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라는 틀 겁나게 무섭습니다. 지금은 물론 종교가 사회 악이 돼버렸습니다. 절집도 마찬가지고, 성당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성당도 복지기관마다 신부들이 농탕질 쳐가지고 돈 해먹고 뭐 별짓 다 해가지고, 그쪽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나 사가모니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은 거의 뭐 자본주의 체제 틀 속에 들어가서 장사꾼, 사기꾼, 도둑놈, 공갈 협박범이 됐죠.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공갈 쳐놓고는 뭐 지옥 11조 내고 헌금 많이 내면은 그 김홍도 목사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11조 내고 회개를 하면은 살인을 하고 강도를 저질렀어도 천당에 갈 것입니다. 이지랄 한다고요. 그런 놈들이 사기꾼 아니에요. 지놈이 천당 가봤습니까, 어디? 그리고 천당이라는 데가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천당이 그 좋은 데인가요, 어디? 그, 보면은, 영생토록 천국에 머무를 것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생토록. 영원히. 그건 뭐예요? 못 나온다 소리입니다. 한번 천당 가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럼 그게 감옥이잖아요. 잘된 젖과 끓이 흐르고 막 그 좋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새가 울고 천사가 날아다니고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 시설이 잘된 굉장히 하나님이 계신 좋은 감옥이 되는 겁니다. 못 나오니까. 지옥은 어떤가요? 가면 나쁠 것 같죠? 그래도 칼산지옥, 한빙지옥, 화탕지옥 고루고루 다니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정부치면 살만합니다. 안 그럴까요? 근데 사람들한테 괜히 거기를 무서운 데 어딘 좋은 데라고 막연한 관념을 우리한테 심어줌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는 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저는 종교하는 장사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나 어떤 틀, 무엇도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로운 사고를 막거나 압제하거나 가르쳐 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전제로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로 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무정부적인 거, 아나키스트가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고려는 8만 대장경을 목판으로 인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목판을 파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게 하려고 그랬던 그런 그 목판 인쇄술로는 뭐 첨단이죠. 근데 한문입니다, 그게. 한문을 8만 대장경을 그쪽을 만들려면은 오차 탈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그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은 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문화적인 그런 그 융성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 제국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려 시대는 고려 불화 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죠. 그 섬세한 선의 그 고려 불화, 고려 청자, 이거 전부 중국에서 불어하던 겁니다. 지금도 고려 불화 그러면 세계적인 문화적 가치가 있죠. 그만큼 문화적인 나라가 고려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어땠습니까? 조선 왕조를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은 폄하도 하고 뭐 사색당쟁으로 뭐 나라가 망했느니 어쨌느냐 하는데요. 조선 왕조 실록 보면은 기록의 제국으로 보면 됩니다. 기록. 영조인가요? 하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하는 걸 기록을 하니까 도망을 가요. 딴 데로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기록하고 그걸 목을 자르니까 또 딴 놈이 와서 그 다음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방구를 뿜겼어요. 그러니까
왕께서 방구를 뿜기셨다라고 적은 거예요. 야, 그건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조선왕조실록 같이 철저하게 그 시대 집권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문화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기록의 문화로서는 아마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조선왕조 같은 데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최후기도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과학 문명도 굉장히 발달됐던 나라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일제 36년 동안 일본 놈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해방되고 난 뒤에도 저희 조선 땅을 능멸히 여기고 가짱게 여기고 하는 놈들의 그 수작에 조선 그러면은 맨날 싸움만 하다가 병자호란 만나고 임진왜란 만나고 했던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선왕조만큼 문화가 과학이 발달됐던 그런 나라도 저는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은 그런 그 통치 이념을 성리하게 뒀었습니다. 신라와 고려는 불교에다 통치 이념을 뒀었습니다.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북쪽은 국가의 통치 이념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주체 철학을 완성을 해서 주체 철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됩니다. 근데 저희 남쪽은 국가 통치 이념이 뭐였나요? 저희는 국시라고 말했죠. 예. 방공입니다. 예. 예. 저희는 방공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아니고 남의 걸 반대하는 게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빌어먹을 문화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근대사는 이제 굴곡을 겪으면서 시궁창이 되는 겁니다. 남의 걸 반대하는 것으로 또 국가의 통치 이념을 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다못해 홍익인간이라도 내세워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박정희가 남로당의 군대 내 조직에 대한 문제를 다 불면서 이제 본인이 형을 면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그 미국한테 의심을 안 받으려니까 방공 이래놓고는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용공분자로 몰아서, 또 실제로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는 거죠. 더불어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자는 그런 사상이 어째 나쁠 수가 있습니까? 나만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방공을 이념으로 내세우고 방공으로서 그 국가의 통치 이념을 삼다 보니까 일제 때 통치 이념은 천황폐하와의 교육치거가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교육치거. 그게 결국은 국민교육 현장으로 바뀌면서 방공까지 거기 곁들여서 대한민국을 시궁창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공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좀 가난했어요. 못 살았습니다, 좀. 근데 잘 살게 해주겠다. 잘 살아보세요. 노래도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빌어먹을 놈의 노래를 부르면서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잘 살아보세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잘 사는 게 뭐냐는 겁니다.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결국은 나쁜 짓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게 돼버렸어요.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10시간씩 일을 시키고 그 청계천 피복무조 공장에서 폐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져 죽어도 12시간 일을 시키고 임금은 조금 주면서라도 수출만 많이 해서 돈만 많이 벌면은 그게 잘 사는 게 돼버린 나라거든요.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가치도 없이 그저 돈. 그러다가 결국은 마이카 시대, 차 하나씩 갖는 시대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은 뭐 차 하나는 기본이고 보통 80년대만 하더라도 차 2대 있는 집은 손가락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남편 회사 갈 때 타고 나가면 집에는 또 마누라가 현대백화점 갈 때 타는 차 있어야지 돼요. 애들 차도 하나 있어야 돼요. 강남 가면 보통 차 3대는 됩니다. 없는 집이 2대예요. 한 대 있는 집이 드물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건사 주지할 때 보니까. 그럼 마이카 시대 내 집 갖고 부자가 됐어요. 먹고 살만해요. 근데 이 세상이 정말 과연 살만한 세상이 돼버렸나요? 야, 이건 지옥 악귀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부자 된 놈들은 과연 행복하게 잘 사나요? 우리가 장자연 사건 그런데 장자연 같은 불의의 사건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은
확정입니다. 공정동에서 가수 뭐 다 불러다 놓고 술 처먹다가 총 맞아 죽은 놈, 끝없는 변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엉망진창으로 만든 두 번째 놈, 확정입니다. 그건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랬다간 그거는 정말,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서로 간에 나중에 조선일보 당사장한테 밤에는 당신이 대통령이요, 얼마나 밤에 잘 놀고 지랄하고 자빠졌었는가, 낮에는 내가 대통령이지만, 이러면서 둘이 술을 처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 앉혀놓고. 대한민국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놓은 게 장자연 사건의 원조가 박정희고, 그 다음에 김학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은 그 밑에서 그런 걸 보고 배우고 한 놈, 그 밑에 2세대가 될 겁니다. 2세대 놈들 차관급 이상, 한국 사회에서 큰 회사의 임원급 정도 되는 놈들은 거의 다 김학의 같이 그런 짓들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이 돈 많은 놈들이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어떤 게 잘 사는 거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까 돈 갖고 나중에 돈이 많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처먹고 젊은 여자 데려다가 놀고 마약 맞고 이지랄 때 했던 겁니다. 이런 새끼들이 지금 다 아직도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한국 사회 아주 기득권층, 더러운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지금도 안 놓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놈들, 딸놈들 3세대, 4세대를 내려오면은 그것들은 어디로 가요? 버닝썬으로 갔어요. 그 장자연, 김학의, 장자연이라고 부르는 건 참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차피 사건이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버닝썬. 이 세 가지 사건이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잘 살아보세라고 끝없이 달려왔던 놈들, 그걸 리드하고 끌고 왔던 소위 얘기해서 부패한 수구 세력들의 삶의 모습이고 종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청산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참 문제가 참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민족 20일 발행인을 냈다고 그러는데 한 5, 6년 했나요? 사실은 민족 20일 그 발행인은 강만길 교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강만길 교수님이 화해협력위원회인가 그 위원장으로 가시면서 그건 장관급으로 가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잡지 발행인을 못 하시거든요. 그 내놓고 난 다음에 그 민족 20일 구성원들이 저한테 와서 좀 맡아도 이름만 띄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정말 나 능력 없다. 이름만 띄겠다. 그러고 나서 이름을 띄웠는데 보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이름만 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까 책값 좀 비싸게 받는다고 그랬는데 책값 다 민족 20일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뭐 경영난으로 오늘 닫았습니다만은 저는 88년도에 독일을 가서 윤희상 선생님, 프랑크푸르트의 정규명 박사님, 미운현의 안석교 박사님, 혹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동백림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사형, 무기 받았다가 국제적인 그런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다 석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무서워서 한국을 안 오십니다. 안석교 박사님, 미운현의. 그러니까 누가 제가 독일을 가니까는 안석교 박사님 만나면은 정말 스님 보면 좋아하실 텐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한국 가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고 다 해결한 분들은 간첩 딱지가 떨어졌는데 안석교 박사님은 한국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한국 기관에서는 간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불교 쪽에서 운동하던 사람이 면회를 갔다 안석교 박사님을 만나서 안 박사님이 그 김근태, 그 당시에는 민청학년 의장이었죠. 김근태 의장이 감옥에 있으니까 영치금을 좀 전해줘라. 그리고 1000마르크를 줍니다. 그 1000마르크를 받아 들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그게 그 당시에 안기부에 포착이 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한 2달 뭐 복숭뼈가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소장에 보면은 간첩 안석교로부터 공작금 1000마르크를 수령하여
1000마르크면은 우리 돈으로 45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45만 원으로 무슨 공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 안석규 박사님이 너무 좋아할 텐데 외롭게 사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독일 순회 강연을 마치고 제가 면회를 가서 안 박사님 댁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만났습니다. 근데 안 박사님은 그 당시에 북쪽에서 면회에 그 수중 촬영, 심청전 수중 촬영한다고 뭐 북쪽 그 영화 만드는 팀들이 왔을 때 안 박사님이 인민들 위해서 이렇게 뭘 해야지 영화 만든다고 큰 돈 써가면서 독일까지 오는 건 안 맞다고 아마 많이 꾸지람을 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북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정말 개성 인삼주. 저는 그런 술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는 북쪽에 그 영화 하는 분들이 왔을 때 나한테 선물한 건데 이 양반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못 하세요. 그 저녁 내 앉아서 저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 저녁 내 저는 그걸 받아먹는데 기분만 좋지 취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개운하고 좋은 술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님을 엄청 섬겼습니다. 네. 그 당신은 그 다음날 연구소에 또 나가서 근무하시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제 저는 거기 같이 있던 어떤 분하고 알프스 쪽으로 등산도 갔다 와서 또 안 박사님하고 등산도 다니고 제가 귀국할 때가 다 됐는데 이 들어가다가 틀림없이 공항에서 내가 연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보부가 무슨 놀고 먹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정규몽 박사라고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독 민주화운동 협의회 회장 하셨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물리학 박사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두부 공장을 차려가지고 이제 교포들한테 두부 팔아가지고 이렇게 운동자금도 만들고 했었는데 대사관에서 그 집 부두 사 먹으면 전부 간첩이다. 그래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식당에 납품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연명을 하셨던 분인데 그 정규명 박사님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백님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아마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영희 교수님한테 다시 동백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쭉 들어요. 그 정규명 박사님이 제가 이제 귀국한다고 교민들 모아놓고 환송 파티를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회에 안석규 박사님 만난 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안석규 박사님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모시고 등산도 다니고 했는데 만나서 말씀을 듣고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가 간첩이다 하면서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놈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빨갱이 나쁜 자식들이라고 이놈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쳐넣어야 된다고 이제 냅다 호령을 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에서 전 바로 연행돼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잡아가더라고요. 근데 그즈음에 진관 스님이 노동신문인가 뭐를 걸망 뒤에 꽂고 다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서 구속이 됐어요. 제가 아니 진관 스님은 그 뭐 되지도 않는 거 노동신문 좀 갖고 다녔다고 이적 뭐 표현물 소지로 잡아가면서 나는 독일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도 알더라고요. 뭐 법당에서 치는 이 목탁은 부처님 앞에 치는 게 아니라 전두환이 태갈통을 깨부실 때 쓰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놈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스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그럼 나를 지금 잡아가겠다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앞으로 해외 나가시면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부탁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난 안 잡아가냐니까 에이 스님 잡아가면 시끄럽잖아요. 네. 사람은 시끄러우면 안 잡혀가더라고요. 네. 그러게도 민족 20일 그 발행인을 그런 연유로 해서 뭐 그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그게 안영민이라고 그 안재구 박사님 아들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되고 이러면서 영민이를
말지에 있을 때 독일로 보내고 뭐 이런 과정 속에 인연이 맺어지고 해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 원세훈 때 저를 그 북한 정찰총국의 직접 지정을 받는 뭐 수계 정도로 조선일보 기사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물론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디 놀고 먹는 데가 아니니까 틀림없이 저건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눈으로는 보는데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허당이죠. 그래서 제가 남북관계나 이런 문제를 이제 잡지를 하면서 이제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일본입니다. 북미 관계도 일본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남북 관계도 일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본은 청일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중국하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물론 뭐 발틱 함대가 저 희망봉 돌아서 오다가 뭐 저 서해 쪽 와가지고 일본한테 깨졌지만은 그러나 러일 전쟁에서 이겼던 나라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하고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땅덩어리 제일 큰 나라 세 군데하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실제로. 물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고 지금은 미국의 푸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일본이 미국의 강아지 노릇을 할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역사가 짧습니까? 문화가 없습니까? 뭐 300년 남짓 되는 미국 그 양키 놈들한테 자기들 나름대로는 검도에 뭐 다도에 오래됐던 그 역사가 있는데 천황 그 뭘로 해서 쭉 내려왔던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언제까지 미국 놈들의 그 꼬북 노릇하고 있을 거냐는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뭐 다 아시는 일이지만은 일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중앙청에 그 일장기가 내려가면서 성조기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태극기가 올라간 게 아니고 결국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미국의 영향하로 다시 옮겨간 것 뿐이라는 거죠. 저 현실이. 왜냐하면은 북쪽과 남쪽이 그 이후에 1950년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은 전쟁을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자기 힘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보조적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은 전쟁을 미국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보조기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안 끝났어요. 휴전 중입니다. 지금도 연천 쪽으로 가면은 그 전에 북쪽이었던 땅이 지금은 남쪽으로 넘어온 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거기 땅의 모든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 걔들이 귀찮으니까 편의상 그냥 저희 경기도에다가 넘겨줘도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되죠. 언제든지 미국이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러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갖다 그냥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미국이 싸워서 이겨서 뺏은 땅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국가의 작전권도 거기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렀던 나라가 작전권 내지는 뭐 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군만 넘어갔겠습니까? 군대만? 그거 넘어간 거는 문화, 경제, 정치, 교육까지 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5.18 광주항쟁 문제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미국에 정보 보고했던 김무슨 장이라는 김용장님, 그 선생님께서 진실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죠? 저는 딱 보면서 저렇게 각 분야별로 미국에 정보 보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록펠러 재단에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 미국에 군사교육 받으러 갔다 온 사람들, 뭐 정치 좀 한다는 사람들 좀 쉴 때는 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자, 미국의 그 소나기 속에서 꼼짝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군사작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자기 주도권을 갖고 계속 가는 겁니다. 북쪽은 자기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전쟁이었어요. 중국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러시아 영향도 안 받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때까지만 해도 참 과감하게 잘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평양 광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보고는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정인 특보를 한번 만나서 평양 연설 누가 초안 잡았냐? 당신이 직접, 대통령이 직접 잡았다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워딩이 아니다, 그건 정말 아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인연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고난의 시절을 보낸 북쪽에 경의를 표한다. 존경한다는 말. 7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게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미국 때문에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려와서 어떤 사고를 칠 건가? 무슨 사고를 쳐야죠, 이제.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대북 제재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 이 워딩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북쪽에서도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저런 이빨림 소리 한번 하는갑다 그랬는데,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엔 제재에 속하지 않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 문제를 안 풀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 얼마 전에 그만뒀던 조명근인가요? 대통령은 은근히 통일부 장관이라도 사고치기를 바랬는데 안 하고 그냥 넋을 놓고 쳐자빠져 있다가 결국은 그만뒀는데, 대통령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도 안 맞는 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미국 쪽에 민주당부터 해서 전부 친한파라고 불려지는 대한민국을 제 식민지 같이 생각하는 놈들이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뭐야 저게? 너희끼리? 제일 미국 놈들이 싫어하는 게 민족주의자입니다. 너희끼리 뭐래? 그게 어떤데 너희들 남쪽, 한반도 남쪽이 누구네 땅인데? 우리 땅이야. 외세가 침략을 하면은 외세에 붙어가지고 개인의 입신양명을 누렸던 놈들은 병자호란 란 때도 있었고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언제든지 일제 침략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학 때도 일본 놈들이 돌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민중의 펴올랐던 그 봉화불을 짓밟고 껐던 게 외세가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도 일본 놈들,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평양성으로 진격했던 것들도 전부 외사가 결탁했던 자기 개인의 영달을 누리려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놈들한테 붙었던 놈들이 미국 놈들한테 붙고, 미국 놈들한테 붙었던 이놈들은 만약에 중국이 힘이 세져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대번에 오성기 들고 뛰어나갈 놈들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과 쓸개를 자유왕래하다가 급하면 항문에 같아서 붙어서 살 놈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놈들이 한국의 30%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에서 북쪽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서 백두산 올라가서 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사고를 쳐야죠.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도 개방하고 그냥 관광하겠다고 그러고, 물론 미국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해져 있는 아주 괴롭고 곤란한 입장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미국하고 맞짱을 한번 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맞짱 떴는데 경제거북이 들어오고 그게 미국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같이 합니다. 그건 못 견뎌요. 그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그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게 무슨 미국 지배하에 있는가 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지방자치가 됐지만은 자치권만 보장이 돼 있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같이 목숨을 건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찾아온 마지막 기회 같은 한반도의 평화로 갈 수 있는 움트는 싹은 그냥 미국이라는 햇빛 아래 새싹 그냥 시들어서 녹아 없어지듯이 없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십몇칠 날 국회에서 정세현 장관하고 저하고 발제를 하고 김홍걸 민화회장 몇 분들 나와서 토론하는 행사에 그때 나가서 할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할 발제 내용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은 실제로는 일제 때는 그래도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다녔어요. 만주벌판으로도 가고 국내에서도 만세도 부르고 독립. 이건 지금은 독립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주적이고 독립국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 하에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우리한테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일본 놈들이 그런다잖아요. 문재인 끝날 때까지 니들하고 상대 안 해. 이러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미국의 손아귀에서 꼼짝 못할 정도인가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한반도라는 데가 참 묘한 데입니다. 아무리 미제가 좋고 뭐가 좋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토산물 쳐놓고 다른 나라에 사과, 배, 무슨 과일 같은 걸 먹어봐도 그러니까 대륙의 기운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반대에 딱 뭉쳐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보세요. 무슨 축구를 못하나 야구를 못하나 활을 못 쏘나 기운이 뭉쳐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뭉쳐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곤충들이 달라오더라가지고 여기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보고 자꾸 핵을 완전 제거하면은 너희들과 얘기를 하겠다? 그건 꼭 고슴도치 보고 너 털 다 깎으면은 내가 잘해줄게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고슴도치 다 털 깎으면 와서 발로 아플 텐데요. 누가 그 핵을 없애겠습니까? 벌이 침을 쏠 때는 죽으려고 쏘는 겁니다. 침을 쏘면 벌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벌 보고 침을 빼라 그러거든. 지금 미국은 벌이 왜 침을 쏩니까? 꿀을 뺏어 먹으려고 한다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든가 위협이 와야지 침을 쏩니다. 근데 벌 침을 빼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북핵 포기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일정한 어느 시기까지는 만약에 핵 폐기를 하려면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프랑스, 영국, 미국 다 폐기해야지 왜 북한 핵만 가지고 없어요? 북이 핵을 쏠 때는요, 그 쏘는 것은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자일 때나 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은 저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시비하는 건 전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한 위협도 별로 안 느낀다고. 그건 뭐냐는 겁니다. 미국이 북쪽에 요구하는 거는 돈으로 봅니다, 저는. 돈. 미국이 북쪽에 요구하는 거는 적당한 선에서의 장거리, 그러니까 미국까지 날아오는 ICBM만 아니면 잠수함에서 쏘는 XLBM만 일정한 부분 미국과의 협상하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가는 방향만 가르쳐준다면은 없애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군비를 계속 강화시킵니다. 물론 100년 전 외세가 이 땅을 침략할 때와 같이 저희가 허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하고 남쪽의 군사력 몇십 년을 군사비를 몇 수십 배를 쏟아붓고도 북쪽 무서워서 툭 하면 벌벌 떠는 나라가 남쪽 아닙니까? 얼마나
율곡비리 같은 그런 비리로다가 많이, 이명박이 같은 놈이 한두 놈이었겠습니까? 국민 세금 걷어다가 지주머니 채워가지고 해외에다가 재산 도피한 놈들이 한두 놈이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일본이 가만히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노이 회담 직전에 베트남에서 북쪽 또 일본의 고위층이 만나서 뭔가 논의를 하다가 미국에 들켰어요. 그 미국에서 일본에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아마 압박을 한 걸로 압니다. 근데 저게 뭘 만나서 얘기를 했을까? 일본이 언젠가부터는 미국 쪽에 납치 문제고 뭐고 다 떠나서 조건 없이 한번 만나자고 그러고 북쪽은 너희들 못 만나겠다라고 딱 거절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든지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화산, 지진, 해일, 태풍 불안한 거예요. 엊그저께 스포트라이트에 보니까 백두산이 폭발했을 경우에 피해가 제일 많이 가는 지역으로 바람 때문에 일본 쪽으로 지진, 화산재가 많이 날아간다. 뭐 이런 거 한번 보셨죠? 네. 일본이 또 섬나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언젠간 대륙으로 나가고자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륙으로 나갈 때 제일 걸림돌이 사실은 북쪽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를 갈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이 시베리아를 지나서 파리로 이렇게 가는 대륙 횡단 열차, 유라시아 철도. 그때 생각하면 파리로, 유럽으로는 기차 타고 갈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로 기차 타고 간다는 생각은 전 못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동남아시아 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김포공항으로 가야지 돼요. 딴 데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뭐 실패다 뭐다 하는데요. 세계 각국에 특히 일본에다 던져준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비행기로 뭐 날아다니고 배로 좀 가는 거. 물론 배로 다니면 물류 이동이나 이런 게 양은 많아지는데 최소한도 뭐 한 달 이상치 막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열차를 통해 가지고 쫙 간다고 쳐보십시오. 시모노세키하고 부산항에 해저철도를 뚫어가지고 일본에까지 열차가 왕래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근데 그런 기술이 어렵지 않고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것도 시간이.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북쪽만 허락하고 북미 관계만 풀리고 남북 관계가 풀리면은 대번 아마 해저철도 뚫는 작업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지금 뒤에서 북미 관계도 비틀고 있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북미 관계를 트는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북쪽을 만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도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황해도 평산에 묻혀 있는 힛도르라는 광물질, 그 순도가 중국에서 나는 것이 4, 5% 돼. 미국은 3% 됩니다. 북쪽은 7, 8% 됩니다. 우수한 힛도르가 무한정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자체가 북쪽이 묻혀 있는 금이나 이런 그 철광석이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하노이 회담 전에 대거 들어갔을 때 광물협회, 미국에 광물협회 임원들이 따라 들어가는 걸 제가 보면서 트럼프, 저건 돈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되면은 미국도 배반할 사람이거든요. 그 노벨상을 받고 본인이 북쪽에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런 조건만 형성이 돼.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전쟁은 안 일으킬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언제든지 여태까지도 우리는 압박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 근데 얼마 더 못 살겠냐. 그리고 식량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들 뭐 북쪽 식량이 뭐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북쪽이 그 일본이 만약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좋아져서 일본이 해저철도를 놓게 되면 옛날같이 대륙
그걸 들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점령을 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제 대륙 진출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게 저는 유라시아 첩도에 미국, 일본이 편성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제일 싫어하는 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제일 싫어하죠. 일본이 적은 나라, 경제력이 없는 나라, 별거 아닌 나라 같으면은 뭐 대륙으로 붙든지 태평양 세력에 붙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 굉장한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에서 땅덩어리 제일 큰 나라 세 군데하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경제력이 만만치 않죠. 그런 나라가 대륙으로 붙으면은 아메리카가 큰 섬이 돼버리겠죠. 그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일본을 꼭 붙잡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그 지정학적이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실은 많이 늦었어요. 지지율이 70%, 80%대 사실은 국정원, 경찰, 검찰, 감사원, 또 세무서, 국세청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한바탕 칼춤을 췄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해방 이후에 격렬히 쌓여 있었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칼질을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있는 대통령 끌어내리고 국민의 지지를 80%나 받아가면서 촛불로 탄생했던 대통령인데 지금 전 민주당 의원들이고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이고 지금 청와대 구간에 촛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치 안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받아서 민주당이 뭐 되거나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되거나 말거나 나만 국회의원 되면 된다는 놈들이 지금 386 정치하는 놈들이라고 난 봅니다.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남북 문제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지나가냐는 거죠. 언제 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그럼 그런 대통령이 나왔고 북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 대단한 지도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럼프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 서서 주고받는 거 물론 텔레비로 봤습니다만은 기운이 트럼프 덩치가 크잖아요. 기운이 밀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시대, 이 시대가 한반도를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기운 같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로 열차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만 갖고도 하노이 회담에 뭐 어떻게 됐냐 안 됐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도 하노이 회담 실패했을 때 다들 뭐라고 할 때 야 백두산 상상봉 올라가서 태극기 꽂고 내려오는 거 아니다 이거. 한라산 올라가서 태극기 꽂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 지리산서부터 고개를 넘어 언덕을 넘어 추풍령을 넘어 속리산을 넘어 태백산 넘어서 가는 백두대간의 행로로 봐야지 되지 어디 올라가서 딱 꽂고 이렇게 생각하면 남북관계 안 풀린다. 천천히 가진 굴곡과 구비를 넘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평화, 화해와 공존의 시대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디뎌가는데 이만큼 좋은 조합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이 미국한테는 엄청난 경계심을 준 겁니다. 북쪽으로는 엄청난 배신감을 줬어요. 15번에 이르는 박수를 받고 정말 북한 인민들과 그 정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슴을 벌렁벌렁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참 치사하고 더러운 게요. 북쪽에 무슨 구걸하듯이 뭐를 주면서 그걸 가지고 북쪽에 무슨 인심 쓰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이게 북쪽을 제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제재는 꽁꽁 묶어놓고 제재만 풀면요 북쪽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재는 꽁꽁 묶어놓고 쌀 좀 줄 테니까 만나서 또 얘기하자. 안 받습니다. 네.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70년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굶어 죽네 만회하면서 여기까지 건지고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굽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 그 고난의 행군을 견디면서 시절을 살아왔는데
손자 되어가지고 그걸 풀고 그냥 구부리고 쌀 주니까 고맙다고 받아먹고 이렇게는 안 가죠. 그렇게 가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트러블을 한 번쯤은 일으켜야 됩니다. 물론 미국이 이 남쪽에 뭐 미국에 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놈들만 없어도 완전히 배를 내밀고 내배째 그러고 우리 민족끼리 같이 살 거야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쪽에는 방공인형과 또 외세에 붙어서 살던 그런 그 한국의 다수의 돈, 자본 또 각 층에 깔려져 있는 뭐 검, 경 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놔둔 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은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총장 뭐 3명인가 4명 올라갔는데 누가 뭐 윤석열 검찰총장 됐으면 좋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 다들 막 올리길래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어영부영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그런 과감한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윤석열로 낙점한다면 지지율 60% 올라가는 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좀 과감해야죠. 그 쌓여있는 오랜 세월의 그 적폐를 걷어내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순리적으로 아무 잡음 없이 그 문제가 풀리겠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사심은 없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입니다. 얼마 전에 뭐 텔레비 나온 거 보니까 얼굴이 막 퉁퉁 붓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불쌍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저 나름대로는 뭐 같이 잘 안다고는 합니다만은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조계종의 권성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명예훼손하고 친해. 그래가지고 먼저 안부 전화도 오고 전화가 오면은 그 통장 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돈 좀 넣어줘라. 그러면 기체 없이 그 다음날 돈이 들어왔어요. 그게 1년 지나고 지금은 전화해도 받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아, 헛거구나. 세상 인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개인적인 사담이고 남과 북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문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는 지금 상황은 뭐 이명박이 오고 뭐 정주영일 대통령 시켜놔도 안 됩니다.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아마 2, 3년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그 반도체고 다 따라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기술. 이건 독일하고 일본 안 놓습니다.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질 거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정권을 그나마 그래도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보더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이러면서도 할 수 없이 그거 어떡합니까? 미우나 고우나. 그래서 다음에 그 정권이 가더라도 쓰레기 같은 놈들이 되는 것 보면 그나마 민주당이 좀 낫긴 낫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이 되면 싸움이라도 하죠. 욕이라도 좀 하고. 여기 욕도 못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기 나가면 또 그냥 말 안 합니다. 잘 문바들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 정권이 그래도 잘 가기를 바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국민들의 요망, 간절한 정말 정의로운 세상, 어느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올바른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문제를 정말 본인이, 윤석열 의사 24살에 홍콩원에다 폭탄 던지고 자식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압니까? 내가 폭탄 던져서 외놈들 몇 명 죽인다고 조국이 독립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러나 세계 만방에 조선 인민의
독립의 의지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 폭탄 던지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군 100만 명이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당시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은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뭐 요새 하도 뭐라 하는 김원봉 의열단 정무영은 총사령관 다 자기 목숨 던지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올바른 대통령 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CIA를 시켜가지고 공식적으로 국가 원수 암살한 게 6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암살은 더 많다고 보고요. 그런 각오까지 하면서 분단된 이 한반도, 조선반도의 대통령 할 수밖에 없는 비극입니다. 이게 청산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농락당하고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자. 일본 놈 일어선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게 해방정국에 떠들던 얘기인데 지금은 소련에 속지 말자는 이제 중국에 속지 말자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엄중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기 오랫동안 분단된 그런 그 조국에서 장기수로 고생하셨던 분들, 우리 소승 선생님, 또 간첩으로 몰려서 다 그랬던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데서 나이도 어린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래간만에 제 말을 충분히 이렇게 받아주실 것 같아서 속에 있는 제가 울분토한다고 이렇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